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8일 화요일 아침 8시 47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이 IT 빅테크들이 조금 성과가 좀 서운했습니다. 보합, 약한 상승, 급락, 이런 모습들, 강보합 이런 모습들. 근데 이제 보시면 은행주나 금융주들은 보시면 막 진한 초록색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죠? 예. 이런 모습을 보면은 IT 빅테크들이 좀 약했구나, 나스닥이 약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조금 약했다라고 해도 그렇게 의미가 있게 약한 건 아니고요. 대부분 다 시장은 이렇게 강하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매도세 안 보입니다. 그죠? 네.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상승한 것도 찔끔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혼조함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S&P인데요. 이 한 4,150에서 한 4,200 정도 사이가 어떤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매물대냐면 여기 2월달 만들어놨던 고점 부근이 있기 때문에 매물대인데요. 매물대 부근이니까 아직 못 넘었으니까 매물대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답답한 모습들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계속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라고요.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지금 강력한 매도세도 안 보이고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림이긴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하락을 포기해라, 하방을 포기해라 그건 아닙니다. 아직 못 넘어갔으니까 개길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이런 모습. 어쨌든 계속해서 무거운 저항을 만나기 때문에 저항대이기 때문에 버벅버벅거리고 있다. 포기할 땐 아니다라는 이야기. 나스닥은 뭐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긴 합니다. 나스닥은 딱 봐도 좀 비리비리하죠. 대략적으로 요렇게 뭐 박스권 어떤 매물대일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S&P와 달리 지금 여기 박스권에 있는 고점 부근에도 지금 못 가갖고 여기서 버벅버벅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죠. 그러니까 S&P고 나스닥이고 둘 다 아래쪽으로 버틸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강력한 매도세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강력하게 확 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뭘 포기하고 그럴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시간이나 잘 보내면서 그냥 일단 지켜볼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에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살펴봤고 어젯밤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들 좀 하나씩 좀 점검을 할까 하는데요. 보시면 구글이 좀 급락을 했죠. 구글 급락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MS하고 삼성하고 손잡는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삼성하고 손잡는다는 소식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일단 그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좀 이야기해드리자면은 실적 발표 있었죠. 찰스 스왑이라는 은행 또 그리고 뭐 M&T 뱅크라는 뭐 이런 은행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 예상치에 크게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시장에 좀 안심을 줬습니다. 시장이 좀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뭐 비교적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그 은행주들의 여기 진한 초록색 불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글은 아까 소식 때문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고요. 이런 내용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과 관련해서 뭐 조금 좀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볼까 하는데요. 그 애플에서 연 4.15%의 저축 계좌를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축성 예금 평균 이자 10배라고 하는데요. 이 은행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애플과 은행들이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딱한 처지에 놓였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은행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대형 은행들이 있고 미국의 지역 중소형 은행들이 있는데 대형 은행들은 뭐 아직도 배가 부르고 튼튼하니까 얘네는 이야기할 거 없고 이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이 지역 은행들, 중소형 은행들이란 말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지난번 SVB가 망하면서 이제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니네 안 망한 니네 망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꾸자꾸 예금을 인출해 나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지금도 예금 인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MF로 돈이 뺏기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애플이라는 큰 경쟁자가 갑자기 그 금융회사도 아니면서 애플이라는 큰 회사가 등장해 갖고 금리 4%대로 이렇게 유혹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예금은 더욱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MMF로 간 돈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MMF로 이제 뭉친 돈들이 피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지금 사실 지금 당장 이슈는 아니지만 미국 부채 한도 이슈가 또 있긴 있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뭐 물론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그냥 전 정치적 이슈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가벼운 정치적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세상에 뭐 큰 위기를 만들 거다라고 뭐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근데 아무튼 그 MMF라는 건 뭡니까? 미국의 단기 국채에 많이 좀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거는 일단 MMF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금 좀 불안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MMF로 돈 빠져나가는 게 상당한 상황인데요. MMF에도 약간 좀 불안감이, 그 MMF에도 미국 정부 부채 한도 때문에 자꾸자꾸 뭔가 불안감이 조금씩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전반적으로 이 그 금융시장의 단기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일단 명확하게 안심하고 갈 때를 잘 못 찾고 있다라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MMF에 일단 대부분 몰려 있는데요. 얘네들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 주면은 이제 큰 문제 없이 세상이 평화로워질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되는 상황이고, MMF에 돈 넣어놨지만 이것도 좀 불안한 상황이고, 뭐 계속해서 그런 좀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위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 위기 얼마든지 지금 날 수 있다라고 좀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전에 SVB가 망했을 때는 정말 아무런 단서도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SVB 맨 처음에 망했을 때는 우리가 은행 망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죠. 단지 이제 우리가 그때 지나고 나서 알 수 있었던 건 SVB 망하기 몇 주 전부터 S&P가 짜불짜불 나스닥에 비해서 못 가더라는 거. S&P가 왜 못 가지? 라는 걸 고민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은행이 망해서, 그 은행 이슈가 터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은행이 망할 걸 미리 알고 있던 큰 세력들이 은행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S&P가 나스닥에 비해 약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런 은행들 뭐 본격적으로 무슨 이슈가 이렇게 딱 터지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최소한 지금은 이제 은행이 3월 중순에 망했고, 지금은 이제 최소한 이 은행 이슈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 일단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기다리던 3월 중순과 비교해서 지금은 차라리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뭔가 이제 믿고 개길 수 있는 어떤 이슈는 분명히 있긴 있다라는 거죠. 이거 계속 진행 중이긴 합니다. 지금은 뭐 실적 발표나 이런 데에 좀 눈이 좀 쏠려 있고, 뭐 물론 지금 많이 안정이 좀 되어 있고 그렇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는 여전히 좀 중요한 이슈이긴 하다라는 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언제든 전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SVB 망하기 전에 무슨 신호가 있어서 알았나요? 몰랐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뭐가 어떻게 되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지금도 SVB 말고 이제 또 다른 뭔가가 무슨 문제가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 그냥 하여튼 평화롭게 시간 잘 보내보면 되는 거고, 지금 미국 증시가 자꾸 어딘가 저항을 못 넘는 게 뭔가 이런 불안감이 있어 못 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막연한 추측. 뭐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모든 중소형 은행들에서 예금이 빠져나가는 건 사실이지 않냐. 그리고 이런 어떤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은행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대출을 잘 안 해주는 것도 데이터로 보이고 있지 않냐. 이러한 최소한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으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차라리 지금은 훨씬 더 그 우리가 뭔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언덕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좀 표현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쭉 좀 살펴봤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좀 한 가지 뉴스가 좀 더 볼 게 있는데, 이 채권 손실이 은행들의 문제를 결과적으로 일으켰던 거죠. 이것도 또한 큰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JP 모건은 이제 유일하게 채권 손실을 공개한 미국 대형 은행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은행들은 지금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유일하게 채권 손실을 공개했다란 이야기는 다른 은행들은 공개 안 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 손실을 예를 들어 이제 뭐 슬슬 다른 은행들도 뭐 공개를 하거나 할 텐데, 만약에 이제 채권 그 손실이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은행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봐야 된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기사에 따르면은 어디에서 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래서 예, 해당 자료는 조만간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JP 모건만 그걸 공개했다 하고 웰스파고와 시티그룹은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근데 해당 자료는 조만간 이제 미국 SEC에 제출돼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여튼 계속되고 있다. 다만 근데 이제 이 미실현 손익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채권을 들고 있던 그 은행들이 채권을 들고 있던 게 그게 손실이 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은행이 하나 망했던 거 아니에요, SVB가. 근데 이제 최근에 금리는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다라는 거. 금리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채권 가격 올랐으니까 이 미실현 손익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이너스 폭이 조금 줄어들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최근 일주일간은 또 어떻게 됐어요? 지금 금리가 막 또 오르고 있죠.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면 다시 이 미실현 손익이 조금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금리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점들이 이 은행 미실현 손익과 연관이 돼 가지고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아무튼 요런 논리까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은행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수 있다. 뭔가 하나 터질 수 있다. 뭐 우리가 언제 SVB 망하기 전엔 알았냐? 지금도 우리는 모르는데 뭐 그때도 몰랐다. 뭐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최소한 지금은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이러한 믿을 만한 뭔가 소스가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서 일단 좀 개겨 본다는 거죠. 했던 얘기 하고 또 하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은 어제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는 그렇게 답답하게 마감을 했다라 말씀드렸고요. 다른 거 조금 좀 살펴보자면은 달러하고 금리 볼 건데요. 달러하고 금리는 또 크게 올랐습니다. 그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달러하고 금리가 크게 오르더라고요. 달러 크게 올랐죠. 그죠? 이거래일째 올랐습니다. 이거래일째가 답답한 싸움 이어가고 있고 조금 있다가 기술적인 이야기 할게요. 금리도 또한 크게 올랐습니다. 보시면 금리도 어젯밤 크게 올랐죠. 그래서 직전 고점을 돌파한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와 달러가 올랐다. 그리고 이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이렇게 빠지고 있다. 혹은 뭐 미국 증시가 계속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나스닥이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스닥이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 종합하면 뭡니까? 나스닥이 비실비실한다. 금리가 올랐다. 달러가 올랐다. 이거 세 개 조합하면 뭡니까? 이거 긴축 우려죠. 그죠? 네, 긴축 우려입니다. 왜 긴축 우려가 나왔나 살펴보니까 뭐 여러 위원들이 뭐라 한마디씩 했더라고요. 일단 어제 보시면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준은행 그 연준 총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안정되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원한다라고 했으니까 좀 매파적인 이야기죠. 뭐 이런 이야기해서 인플레 우려가 조금 더 나타난 것 같고, 긴축 우려가 좀 나타난 것 같고요. 뭐 크리스토퍼 월러 뭐 이런 사람들도 매파적인 발언을 강화했다고 하고요. 뭐 이런 모습들. 또 그리고 뭐 유럽도 사실 좀 그렇긴 합니다. 사실 뭐 제가 지금 유럽에 그렇게 포커스를 잘 안 두고 있어서 뭐 이야기는 잘 안 드리긴 했지만 지금 미국의 인플레는 뭐 그럭저럭 유럽에 비하면은 양반입니다. 예, 유럽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플레를 보면서 긴축 우려가 다시 짜불짜불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25bp 인상 확률, 이번에 25bp 인상 확률은 91%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이거 25bp 인상해야 되겠구나 라는 쪽으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재밌는 건 사실 이번이 아닙니다. 이번이 아니고 이제 6월 달인데요. 다음번에 25bp를 한 번 더 올려야 된다. 최종 금리 550은 그 5.5%는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확률도 제법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어떤 긴축 우려를 좀 불러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뭐 아직 근데 이런 본격적인 긴축 우려가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긴축 우려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단 말입니다. 다시 올라오고 있죠.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다라는 거. 주식시장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근데 다시 한번 이 긴축 우려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금리 인상 후반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꾸 이 최종금리 예상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건 분명히 시장의 악재긴 악재일 거예요. 아직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명시적인 악재는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잠재적인 악재죠. 은행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뭐 신용이 긴축되고 있다, 뭐 신용이 타이트해지고 있다, 이런 거 잠재적인 악재. 어떤 지금 보고 계신 이런 화면처럼 어떤 뭐 긴축 우려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도 잠재적인 악재에 불과하죠. 근데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죠. 어떤 측면으로? 여기 보시면 금리가 크게 오른다라든가 아니면은 달러가 크게 오른다라든가. 특히 지금 금리가 크게 오르는 거는 미국 은행들한테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JP모건의 미실현 손익 이런 거 관련해서 이게 올라가면은 결과적으로 또 미실현 손익이 엄청나게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금리는 이래저래 어쨌든 하락 추세로 지금 하락 추세 중이고 하락을 하긴 할 건데, 지금 다시 이제 긴축 우려 이러면서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일단 그 눌림시 관점이 많긴 맞습니다. 요게 이제 채권 가격인데요. 여전히 어떤 다중 바닥형이고 상승 추세이긴 하나,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당장 막 여기서 막 계속 물량을 추가하기보다는 언젠가 얘도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위로 돌아서는 거를 조금 기다리셨다가 물량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금리가 언젠가 떨어지긴 떨어질 건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언젠가 이제 떨어진다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 해라라는 뭐 그런 이야기죠. 하여튼 그래서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긴축 우려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기업 실적 기대감 이런 거에 묻혀서 주식시장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하여튼 금리 인상 확률들이 대부분 증가하면서 금리들이 좀 올랐다라는 거.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중국 증시가 좀 안 좋아하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달러가 어젯밤에 또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달러의 큰 방향성을. 이게 지금 이제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위로 크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성 둘 다 열어놓고 보면 되는데, 일단은 보시면 전저점에 대한 그런 지지력은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계속 뭐 하락 중입니다. 하락 중에 반등에 불과하긴 한데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계속 아래쪽으로 갈 만한 근거도 충분히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로존의 인플레가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유로존은 계속해서 50bp 인상론 이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금리 동결한다, 25bp 올린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되는 게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경제 지표들 발표하면은 전부 다 대부분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달러화가 사실 아래쪽으로 갈 만한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명분을 얘가 반영을 할지 안 할지가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위로 갈 만한 명분이 없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고 봐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잠재적인 악재들이 있다라 말씀드렸죠. 그런 점들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 충분히 하방 경직성 만들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결국 재료는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세상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재료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유럽의 긴축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유럽의 긴축, 미국의 뭐 경제지표 부진, 미국의 경기 둔화 이런 걸 재료로 해서 달러가 죽을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시장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우리는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명확하게 어떤 생각이 있으면 투자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일단 뭐 저는 모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일단 달러가 올랐다. 달러는 그래서 당장 죽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일단 뭐 또 박스권으로 가는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또 박스권이라고 하기는 아직까지 위쪽에 중요한 저항들이 한 102.5 정도 되거든요. 이런 자리까지는 넘어줘야 뭐 다시 박스권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중 반등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긴축 우려가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긴축 우려가 나왔다, 달러가 올랐다라고 한다면 원자재들은 다 같이 하락을 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굴이 하락했고,
국제유가 하락했고 금값도 떨어졌습니다. 천연가스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올랐네요. 천연가스는 요즘에 청개구리인가요? 하여튼 올랐습니다. 천연가스가 중요한 저항을 또 돌파한 척했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일단 위쪽으로 전환 가능성 이렇게 되면 위쪽으로 전환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죠? 여기 전저점, 여기 또 하나의 저점, 이렇게 되면은 쌍바닥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여기 돌파 한 장 했으니까. 다만 이제 이 어젯밤에 천연가스의 이 중요한 저항 돌파한 짝이 속임수인지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검증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겠죠. 하여튼 보시면 중장기적인 자리에서 지금 이 어떤 쌍바닥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중요한 저항까지 돌파한 짝 했고요. 하여튼 청개구리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얘는 일단 올라가려고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이게 워낙 급락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위쪽에 좀 저항들이 있고, 또 이평선들 사이에 뭐 이런 간격 같은 걸 보세요. 만약에 이제 얘가 시세를 주긴 주다 하더라도 이런 데서 사실 엄청나게 큰 초대박 시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긴 하겠죠. 왜냐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지금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평선들이 쫙쫙쫙쫙 모여있는 이런 상황하고 지금 이런 상황하고는 분명히 힘이 다르긴 한 겁니다. 그죠? 그런 걸 조금 이해하고 하시는 게 좋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천연가스는 지금 제가 그 매매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런 거 하시면은 수명이 줄어듭니다. 좀 이런 거 하시면은 몸이 많이 힘드니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변동성 좀 작은 거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건 너무 좀 투기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국제유가는 결과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82달러가 전고점인데요. 또 이 부분에서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 증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자리는 또 지켜줬어야 의미가 있는데 또 못 지켰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돌파 한창 했던 게 또 속임수 아니야? 또 이런 또 이런 의심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다, 지금 또 결국 답답한 구간 안이 됐습니다. 달러가 이제 갑자기 또 반등을 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국제유가도 레벨업이 결과적으로 속임수였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하긴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국제유가는 강하긴 강한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그림 중이긴 하고, 아직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리들을 붕괴시키진 않았기 때문에 뭐 위쪽으로 보자면 계속 볼 수 있긴 한데, 국제유가 얘도 지금 갈 때 못 가고 있습니다. 좀 잘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지금 가야 될 때 못 가네요. 그죠? 네. 뭐 나스닥, 뭐 S&P 이런 친구들 시원하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고, 유가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답답한 모습들이네요. 어떻게 될지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저기 그 변동성 지수하고 애플 이야기 조금만 하고 한국 증시 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죽고 있습니다. 그죠? 쭉쭉쭉 죽고 있어요. 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장의 변동성은 실제로 죽었기 때문이죠. 그 S&P가 보시면 일단 S&P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S&P 지수가 지금 이게 그 현물 지수인데 보시면은 막 장대음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짜불짜불 움직이고 있다 보니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죽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이 어떤 레벨 다운, 이 자리에서 레벨 다운된 거를 굳히기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치명적인 점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작년에 이까지 안 떨어졌던 적도 없어요. 작년에 이런 자리까지 떨어졌다가 급반등하면서 잘 살아났던 적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믿고 뭐 견딜 만한 언덕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일단 레벨 다운이 됐기 때문에 한동안은 더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긴 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좀 많이 안정되어 있긴 합니다. 빅스가 저렇게 죽고 있으니까 어쨌든 좀 시장이 많이 안정되는 건 사실이긴 사실이거든요. 다만 근데 우리가 빅스를 보고 그러니까 빅스를 보고 뭐 지수 상방 하방에 베팅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빅스는 어디까지나 보조 지표일 뿐인 거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 선물 지수는 못 넘어가고 있다.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못 간다면 방향성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애플까지만 좀 보자고 한 게 애플 요거 때문에, 애플도 요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애플은 하락 추세입니다. 지금 고점과 고점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 분명히 낮아지고 있어요. 그죠? 중장기 하락 추세예요. 중장기 하락 추세에서 위쪽에 저항이 가득한 자리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쌍고점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전 고점이란 자리를 지금 넘어설지 말지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애플이 여기서 머리 들고 올라가면은 나스닥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애플이 다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죽으면은 나스닥도 죽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좀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미국 증시 내용 전반적으로 좀 쭉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의 독주는 아마 계속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긴 좋을 겁니다. 일단 한국 증시는 강하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는 안 나왔으니까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만요. 여기 원달러 환율 좀 띄워놓고, 네. 하여튼 오늘도 이게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지금 독주 중이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요. 독주라는 건 계속해서 지 혼자 달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린다, 그죠? 달린다라는 이야기예요. 달리면은 뭡니까? 계속해서 달려줘야 돼요. 약간 자전거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전거는 계속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다가 중간에 쓰면 넘어지죠. 약간 지금 자전거 같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증시는요. 워낙 강하게 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해서 잘못 멈추거나 그러면 삐끗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소한 뭐 미국 증시가 버벅버벅 하니까 당장 한국 증시도 보니까 대폭등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로 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가 잘 달리던 자전거가 멈추는 순간이 언젠가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텐데,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좀 그런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한국 증시 보셔야 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예를 들면 코스피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은 한 3거래일 동안 335를 못 넘어간 꼴이 되겠죠. 만약 이렇게 마감한다고 하면요. 그렇다면은 335 부근에서 뭐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가 생길 수는 있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하면. 그러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이거 열심히 쳐다볼 필요는 뭐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장 마감 때 슬그머니 보시고 이렇게 마감을 한다. 그러면은 어딘가에 저항을 확인했구나라고 하면서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겠죠. 코스닥은 뭐 뻔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이 어떤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 쌍고점 만들고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쌍고점 뭐 이런 거는 뭐 자그마한 근거 예전부터 있어 왔으니까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거. 하여튼 한국 증시가 오늘부터 해서 이 독주가 일단 멈추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독주 계속해서 달리는 게 멈추는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풋옵션 관점에서도 약간의 희망은 좀 보일 수 있는 게, 만약 오늘 이렇게 마감되면 풋옵션이 3거래일 동안 어딘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인 모습이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양봉의 상승 마감하면은 3거래일째 버틴 꼴이 되기 때문에, 그죠? 예, 명확하게 보이죠? 이렇게 마감하느냐 안 마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감이 되면 오늘 한국 증시가 그럼 일단 독주가 좀 멈추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마감될지 안 될지 오늘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예. 이 5일선까지 돌파 한착 되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 좀 5일선 돌파 한착 되는지 오늘 확인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의 상승이 좀 진짜고 그래갖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환율이, 그렇게 되면은 추세선을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뭐 그을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여기 저점 보이면 이렇게 줄 하나 또 그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저점 있으면 이런 식으로도 또 줄 하나 그어볼 수 있는 거고, 어떤 그런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점이 이제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지, 이제 이런 여부로 좀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근데 하여튼 계속해서 환율은 이 답답한 박스권입니다. 92원 정도에서부터 해서 1325원 정도까지 이렇게 좀 박스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92원 부근이 좀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이번에 92원을 터치를 안 했다라는 거는 뭐 달러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일단 좀 좋은 희소식일 수 있긴 하네요. 근데 아무튼 진짜 희소식이 나오려면 1325원을 돌파 한착 해야 되는 거니까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다. 일단 뭐 지켜보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뭐 하여튼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수가 독주를 멈추느냐 마느냐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비슷할 겁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독주를 이끌던 그 지수에 힘을 보태던 이런 대장 종목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대장 종목들도 독주를 같이 멈추는지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 그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이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오늘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마감도 이렇게 마감되는 이런 음봉으로 마감되는 이런 분위기라면은 사실 그래요. 오늘 장마감 때부터 슬슬슬 이제 뭔가 한 숟가락씩 하방으로 하거나 하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되면요. 사실 먼저 이런 자리에서 하방 베팅 하셨던 분들은 사실 그런 건 굉장히 고위험인 거고, 최소한 단기적으로 이런 쌍고점을 만드는 척이라도 하고 이런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사실 어떤 조금 나은 하방 투자의 방법이 아닌가, 조금 더 안전한 하방 투자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정답은 없는데요. 그렇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